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에 선생님들이 또 임용이라고 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 다 마음가짐이 정말 올 한 해는 임용에 합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다짐을 했을 건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진행되는 1년 연간 강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잠깐 이제 살펴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선생님들이 그 연간 강의 계획 자료 받으셨죠? 예, 본 거 보시면 스텝 1이 기본 이론반입니다. 그래서 이해와 기본을 확실히 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타이틀은 있는데요. 기본 이론 같은 경우는 이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기출에서 출제가 되었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3, 4, 5, 6 저희가 이제 4개월 정도로 하는데 4개월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때는 심화도 공부하고 기출문제 우리가 1, 2, 3 정도에 풀었던 내용들을 왜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됐지? 이 내용의 의미는 어떤 거지? 그 다음에는 어떻게 출제가 될까라고 해서 기출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배우고요. 결국 이제 기본에서 즉 기출에서 좀 더 확장된 개념까지를 같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텝 1하고 2는요. 내가 지식을 채우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렇게 지식을 채우는 시기 안에서도 틈틈이 인출을 이제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인출은 오늘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신 기본 기출에 관련된 내용들을 추후 수업 시간뿐만 아니라 나중에 추후에 스터디를 하면서 그 기출 문제 자료를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반기죠. 하반기 때는 문제풀이하고 모의고사를 많이 또 헷갈리시는데요. 이때 문제풀이는 영역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8주로 진행이 되고 이때는 상반기에 배웠던 내용들을 정확하게 장애 영역별로 내가 알고 있는지 혹은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그런 점검의 의도로 보시면 되는데요. 이 문제풀이 반에서는 상반기에 배웠던 내용이 정말 양이 많아요. 그래서 이때에 자신의 부족한 부분은 확실히 이제 알아야 추후에 모의고사 때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면서 선생님들이 이제 전체적인 점수를 얻기 위한 전략으로 들어갈 건데요. 이 모의고사 반에서는 유아는 유아, 초등은 초등, 중등은 중등 각각 이제 모의고사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전공에 맞는 스타일로 선생님들이 준비를 하셔서 반이 다 다르겠지요. 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지금 2차 대비 오늘 유초는 2차 마지막 시험입니다. 그래서 수업 시험이 이루어지고 있고 중등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2차 준비를 또 따로 제가 해주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선생님들이 1차도 열심히 하셨지만 2차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저희가 그러니까 올해는 아니죠. 참 이제 며칠이긴 하지만 작년에 그래도 저희 그 유튜브 선생님들은 또 키즈쌤이랑 같이 2차를 같이 조인해서 저희가 지금 봐주고 했었었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 중등은 또 2차 책을 출간한 정조희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현직 선생님께서 2차를 정말 철저하게 봐주고 이번에 면접이라든지 오늘 이제 수업 시간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예상한 문제들이 나오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면접에서 수업 시연 하는 게 처음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대비까지 저희가 다 해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최종 합격은 2차까지 끝나야 최종 합격이 된다는 걸 명심을 하시고 선생님들이 계획을 좀 철저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1, 3월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볼 건데요. 말 그대로 튼튼하게 선생님들이 기초 작업을 하셔야 되겠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구조화를 제가 정말 다른 해도 열심히 해드렸지만 올해는 앞에 교재에 있는 마인드맵도 기존과는 좀 다르거든요. 뻔한 애가 아니라 정말 세부적으로 구체화까지 일일이 제가 표를 다 그림을 그리면서 표를 다 만들면서 다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때보다 훨씬 더 구조화가 눈에 잘 들어올 것이고 추후에 이런 구조화라고 하는 작업을 활용할 수 있게끔 세로로도 드렸고 가로로도 오늘 드렸거든요. 그래서 세로로 선생님들이 언제 어딘지 가지고 다니면서 편하게 인출하는 연습을 하도록 하시면 되고요. 가로로 주어지는 도식화는 혹시라도 내가 이 가로 된 걸 써머리로 또 혹은 단거나
단권화보다 참 서머리로 많이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서머리로 활용하시기도 하시고 아니면 단권화에 같이 끼워서 같이 살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는 구조화, 특히 이제 도시가를 정말 철저하게 다시 작업을 했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렇게 한 이유는 말 그대로 머릿속에 일사물에 이게 구조화가 되지 않으면 결국 뿌리가 흔들리면 가지도 잘 자라지 못하겠지요. 지식은 채워지는데 어떤 내용인지 구분하지 못하면 답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 또 중등 같은 경우는 컷이 굉장히 높았죠. 얼마 안 뽑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초수에 처음 시작한 이쪽 부분에 앉았던 선생님 것 같아요. 컷보다 10점 이상 맞은 저희 초수 또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특수교육과도 아니고 복수 전공한 남자 선생님이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작업을 철저하게 해놓으면 굉장히 고득점으로, 그래서 중등은 거의 이제 컷 주변이 많을 텐데 왜냐면 많이 안 뽑았으니까. 그런데 그 이상 10점 이상이니까 전국에서 손안에 드는 점수가 나왔겠지요. 예, 그래서 선생님들이 철저하게 이 기초 작업을 좀 더디더라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자료에는 오늘 나눠드리진 않았지만 선생님들이 이제 목금 수업을 하되 올라가는 장애 영역별로 형성평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형성평가는 기출문제보다는 좀 더 쉬운 거거든요. 그래서 형성평가 온라인 가서 자신의 지식을 좀 테스트할 때에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자료가 이제 작년과는 좀 달라졌기 때문에 기본 내용을 공부를 하는데 원래는 이제 PPT 자료로 제가 했었거든요. 그런데 원문을 가지고 이제 할 거고요. 그 원문 안에 기출 문제를 작년보다 많이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본문의 내용 배우고 기출 문제가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를 같이 살펴볼 거거든요. 그래서 책에 이런 기출 문제를 넣어놨고 또 책에 기출 문제를 풀면서 따로도 풀고 싶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기출문제 또 따로도 선생님들이 똑같은 자료 나눠드렸으니까 도식화하고 기출문제는 틈틈이 내가 가지고 다니면서 복습을 하실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무료 강의도 있는데 특히 이제 작년과는 다르게 이렇게 정규 강좌, 특히 이제 기본 이론 듣는 선생님들은 다 강의가 들어갈 것 같은데요. 핵심 기출 키워드 특강이라고 해서 작년 여름에 제가 조금 더 압축 강의 식으로 키워드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책은 아직 안 나왔지만 작년 22학년도 부분에 해당하는 것들은 선생님들에게 한 3월 달 정도 책이 출간이 되면 3월 달 정도 또 무료로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3월 초까지 끝내면 다시 한번 빠르게 내가 전체적인 내용을 확실하게 잘 알고 있는지 아닌지 활용을 하시는 자료로 혹은 강의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작년분의 핵심 기출 키워드 특강을 무료로 드린다라고 해서 꼭 잘 챙겨서 강의를 들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장특법 같은 경우도 추후에 촬영되면 계속 문자가 갈 거예요. 그래서 무료 특강 들어가고요. 역시 신강론 테마, 올해는 또 어떤 책이 또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강론 테마가 있으면 또 이제 무료라든지 또 때에 따라서는 이래 할인 들어가는 것들도 있을 거고요. 이걸 선생님들이 잘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보시면 이제 정서 및 행동 장애라고 하는 부분부터 수업의 내용이 들어가는데요. 선생님들이 이 정서 및 행동 장애라고 하는 부분의 내용들을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실질적으로 난이도 있게 문제가 출제가 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는 선생님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대상 아동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갈수록 특수교육 대상자가 많아지는 이유는 이렇게 정서 및 행동장애 범위가 많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각 장애 영역별로 공부를 할 때 정서 및 행동장애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선생님들이 절대 실수하시면 안 되는 거고 누구나 맞추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제 공부를 하실 때 말 그대로 정확하게 내가 알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보는 거에서 끝나면 안 돼요. 항상 공부는 보는 거에서 이해하는 거에서 끝나면 안 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보고 쓸 수 있는 인출이 선생님들이 합격과 불합격을 좌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이해를 하더라도 내가 정확하게 쓰지 못하면 그건 점수를 얻지 못하는 거고요. 그래서 구조화와 이해를 통해서 선생님들께서 확실하게 인출이라고 하는 연습까지를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잠시만요. 자료가 하나가 더 있을 건데 뭔가 하나 빠지긴 한 것 같은데 그냥 큰 틀에서 한번 잠깐 봐볼까요?
끝내주는 기본 이론반에서 어떻게 저희가 수업을 진행을 할 건지 한 장짜리로 되어 있는 내용이 있을 건데, 기출 살펴보기. 한번 볼까요? 그니까요. 자료가 오늘 너무 많아서 그냥 말로 설명해 드릴게요. 한 장짜리로 예쁘게 꾸며서 자료 만들어 놨는데 또 그걸 깜빡한 것 같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수업은 어떻게 들어갈 건지를 볼 건데요. 말 그대로 오늘 정서및 행동장애라고 하는 것을 시작을 하면서 이제 쭉쭉 저희가 도식화 목차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강의가 진행이 되는데, 장애 영역별로 오늘 1권 같은 경우는 정서, 자폐, 문행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있나요? 자, 그 다음에 2권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장애 영역, 그리고 3권, 4권에서 총 4권이 이루어지는데, 사실 선생님들이 9주 정도 저희가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요. 양은 훨씬 더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 이렇게 직강으로 수업을 듣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사전과 평가, 전환교육 혹은 특수교육공학 이런 부분들은 제가 강의를 미리 찍어서 선생님들에게 안내를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수업에 해당하는 걸 빨리 진도를 나가기보다는 조금 더 천천히 하고 반복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들은 이 직강에서 다 수강할 수 있게끔 해주고, 그래서 조금은 좀 여유를 갖자라는 의도에서 몇 개의 강의는 제가 인강으로 미리 찍어서 안내를 해드릴 거니까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보통 한 10주보다 훨씬 더 넘는 양의 강의는 나올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인 도식화를 먼저 훑어드리고요. 이 도식화 중에서도 또 본문에 우리가 수업에 들어가는 내용들의 부분적인 거, 또 본문의 내용, 기출문제, 다시 도식화 이런 식으로 해서 구조화를 정말 철저하게 해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선생님들께서 실질적으로 이제 스터디에 관련된 건 혹시 안내 받으셨나요? 근데 스터디에 관련된 거 직강 선생님들도 있지만, 그다음에 인강 선생님들에게도 조금 더 이제 스터디나 이런 것들이 문의가 와요. 그런데 스터디보다는 제가 중간중간 선생님들에게 안내할 게 뭐냐면, 직강이든 인강이든 줌 주소를 제가 이제 안내를 할 거고요. 이때 다 들어와서 이제까지 배웠던 영역들 중에서 이해가 가지 않았던 것들인데 혹시 질문하고 싶었는데 질문하지 못했던 거, 그리고 중요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요약하는 그런 시간도 가질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올해 처음을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매주는 아니고요. 장애 영역이 몇 권 끝날 때마다 제가 이 정도 시기에는 한 번씩 줌으로 모여서 묻고 질의응답을 하거나 아니면 선생님들이 궁금한 걸 좀 안내를 다시 한번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수업의 시간이 있으니까 그거는 한 3일 전 정도? 그럼 너무 약속이랑 이런 게 있나요? 그래서 예상으로는 지금 중도 2차가 좀 끝나야 제가 좀 여유가 있을 것 같아서 일요일 밤 한 9시? 이 정도는 그래도 다 모든 약속이 있고 그 다음 수업을 준비를 하니까 그 다음 뭐 스케줄 하시니까 일요일 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때와는 다르게 줌으로 선생님들을 초대할 때 그때 또 얼굴 다시 한번 뵙기로 해요. 다 눈도장 지금 찍었어요. 그래서 한 명도 빠짐없이 이렇게 또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전반적인 거 지금 안내를 해드렸고, 중간중간 또 필요한 부분들은 생각날 때 말씀을 드릴게요. 참 생각나서 말씀드린 게 여기 또 있네요. 또 공부를 2023년도 정답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여기에 정답이라든지 혹은 제가 적중했던 문제들을 다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작년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신 분들은 좀 참고를 하시도록 제가 이렇게 이 안에 답안까지 다 있으니까요. 활용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는 3월 달부터 나오니까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이 분명히 23학년도 정답일 것 같아서 버리지 마시고 꼭 활용을 하시라고 안내를 해드립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아무튼 이 정도까지 하고 또 바로 이제 선생님들이 중요한 건 공부를 지금 빨리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정서 및 행동장애 아까 잠깐 말씀을 드린 듯이 특수교육 대상자가 많은 이유는 이렇게 정서 및 행동장애 범주 대상자가 이제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정서 및 행동장애라고 하는 것이 생각하면 떠오르는 게 뭘까요? 정서, 감정, 그죠?
감정이 다양하게 표출이 되는데 그 다양한 감정이 추후에 화나 분노 이런 것들이 공격적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아이들이 추후에 있을 수도 있고, 행동이라고 하는 거 그냥 말 그대로 반항, 자리이탈 이런 문제행동을 보이는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결국 정서및 행동장애라고 하는 것의 범주는 바라보는 전문가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만큼 정의도 다양하다라고 해서 선생님들이 큰 틀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서 및 행동장애는요, 일단 좁은 의미예요. 좁은 의미에서 본다면 대부분 우리 아이들이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 있지는 않거든요. 다 통합학급에 있기 때문에 이런 통합학급에서 교사가 처음에 판단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추후에 교육적인 정의라고 하는 것과 연결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조금 더 의심스럽고 조금 더 자세한 전문적인 진단을 좀 원하는데 라고 했을 때는 의사한테 가서 우리가 진단을 받거든요. 그래서 소아정신과 뭐 이런 용어 한 번 정도는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의사들에 의해서 우리가 판단을 하는데 그때는 확실히 장애가 있다 없다 이렇게 진단을 받는 건데요. 그때 우리가 사용하는 책이 있어요. 그게 DSM-5라고 하는 것을 앞으로 많이 이제 들어볼 그런 책들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에 의해서 정서 및 행동장애가 판단되기도 하고요. 추후에 내가 장애로 진단받았다고 해서 꼭 특수교육 대상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되는 것은 뭐냐? 부모가 특수교육 대상자를 원하면 법적인 절차에 이제 의뢰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교육적인 건 주로 교사, 임상적인 정의라고 했을 때는 의학적인 정의, 의사에 의한 관점, 마지막으로 법적인 정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흔히 많이 이제 들어보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특법 이라고 하는 것에 근거한 정의로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교사의 표현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해서 끈기 돋보기라고 하는 파트가 있는데, 제 말이 좀 빠른가요? 괜찮아요? 네, 이런 끈기 돋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책들이 너무 이제 교수님들이 다양하잖아요. 똑같은 한 권이라고 책을 하더라도 번역의 관점은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은 뭐 3가지로 설명하기도 하고 4가지로 설명하는 관점에 있어서 교사의 포용력, 교사에 따라서 어떤 아이는 장애로 빨리 갈 수도 있고 어떤 아이는 그렇진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일반적인 아이들보다 문제행동의 빈도, 심각성이라든지 조금 더 오랫동안 여러 가지 복합적인 학습적인 것뿐만 아니라 문제행동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정서 및 행동장애로 바라보는 그런 요소들도 있다. 이렇게 해서 볼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을 앞으로 지금은 좀 편히 들으세요. 네, 편히. 자, 두 번째 부분에 있어서 정서 및 행동장애는요. 정신의학적, 앞에서 봤던 임상적인 정의. 그럼 항상 이 부분은 DSM-5에 근거해서 어떤 장애 이렇게 명칭을 부르는 거고요. 그다음에 교육적인 분류, 행동 차원적 분류, 경험적 분류, 굉장히 용어가 다양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책마다 번역은 다르긴 하지만 특히 여기에 제시된 교육적 분류라고 하는 게 최근에 많이 쓰는 용어다.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가 기출문제를 지금은 아니더라도 풀 때는 이 부분에 부르는 용어가 약간씩은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교육적 분류니까 누구에 의해서 판단이 되는 걸까요? 맞아요. 교사들에 의해서 판단되는 거, 이렇게 분류를 해주는 관점들도 있구나 라고 해서 큰 틀에서 선생님들이 첫 번째는 정의와 분류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분류에서는요, 두 번째 의에서는 이제 잠깐만요. 판별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건데 어디 갔죠? 판별이라고 하는 부분 한번 볼게요. 자, 판별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연계가 되기는 한데요. 선별, 진단. 아무튼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선별, 진단 뭐 이런 것들은 사전과 평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배우지만 여기서 말하는 선별은 맞아요. 교사가 제 일반적인 아이들보다 조금 더 문제행동이 심각한데 왜 이렇게 세게 때리지? 막 이런 관점들이 있죠. 예, 이런 아이들을 좀 눈여겨봐요. 근데 또 어떤 아이는요, 하루 종일 아무 말도 안 한대요. 친구랑 관계를 맺지 않는데요. 상호작용 없이 혼자만 앉아있대요.
그래서 흔히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아이들과 속으로 자기의 감정을 억제하는 이런 아이들을요, 계속 첫 번째 단계에서 지켜보고, 첫 번째 단계에서 지켜봤던 애들을 두 번째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이런 검사 안에서도 조금 더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면 전문적인 도움을 통해서 관찰하고, 이래서 여러 번 우리가 과정을 거치는 다단계 관련된, 즉 다관문 절차라고 하는 것의 선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의, 분류, 선별, 이런 부분들은 다 이제 연계가 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임용의 꽃은 여기서부터입니다. 네, 개념적 모델, 이론적 모델이라고 하는 부분부터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제 앞으로 선생님들이 공부를 할 때 물어보는 내용도 시험 문제에서는 용어가 좀 다양해요. 개념적 모델을 쓰시오라고 하기도 할 거고요. 여기서 나오는 이론적 관점을 쓰시오라고도 할 거예요. 아, 똑같은 말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요. 특히나 이런 정서및 행동장애 개념적 모델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큰 틀로만 먼저 설명을 해드리는 거니까 5가지로 볼 거예요. 여기 물론 나와 있는 신체 생리학적이라고 하는 건 타고난 나의 본성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생물학적인 원인이에요. 생물학적인 원인. 자, 그럼 이런 생물학적인 원인은 사람마다 기질이 다 다르겠지요. 그래서 이 기질과 관련된 혹은 뇌에서 분비되는 여러 가지 호르몬 등등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기질이라든지 호르몬의 영향으로 정서 및 행동장애를 바라본다면 치료하는 사람은 교사가 될까요? 의사가 될까요? 각각의 전문가가 될까요? 맞죠. 그래서 전문가에 의해서 저희가 중재 방법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약을 먹었다고 해서 약만 먹고 문제 행동이 없어지는 건 아니겠지요. 그래서 교사가 계속 수시로 관찰하는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정신역동 모델 혹은 심리역동 모델이라고 하는 걸로 앞으로 공부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정신역동 모델, 심리역동 모델. 사실은 이 2가지를 이제 선생님들이 용어를 떠올렸을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사람의 감정이 떠올라야 돼요. 사람의 감정은 부정적인 감정도 있고요, 긍정적인 감정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이 각각 자라나는 시기에 뭔가가 채워지지 않았어요. 뭔가가 채워지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어릴 때 엄마가 계속 모유 수유를 해주거나 분유를 먹여줘야 되는데 그러한 섭씨 능력에 있어서도 굉장히 부족함을 느꼈대요. 그럼 나중에 이 아이가 식탐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먹을 것만 있으면은 막 주체하지 못해요. 예, 그리고 누군가가 안 주면 막 화를 내고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심리 역동 모델은 각각의 발달 단계마다 채워야 되는 그 욕구가 있는데 그런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긍정적인 감정보다는 부정적인 감정을 나타내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긍정적인 감정으로 계속 중재를 해줘야 되겠죠? 계속 화가 나고 그리고 고집 피우는 이런 아이에게 조금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 아니면 정서교육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착하게 살아야 되고 행복하게 해야 되고 기뻐야 되는 이런 감정들을 가르쳐주는 것을 앞으로 배울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3번째는 인지와 관련된 부분을 앞으로 선생님들이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런데요, 인지 하면 떠오르는 게 뭘까요? 인지, 생각, 사고 이런 용어들이 이제 떠올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요, 이런 생각, 사고라고 하는 관점에서 인지 모델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선생님들이 공부를 할 때는 이런 인지 모델이라고 하는 파트 안에서 굉장히 이제 외워야 될 게 이제 많은 부분이기도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로 이제 관점을 설명을 할 거래요. 대부분 이제 큰 틀이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엄마들이요, 친구를 잘 사귀래요. 친구를 잘 사귀래요. 네가 못된 행동하는 것은 친구 탓이래요. 그게 왜 그럴까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게 문제래요. 그래서 좋은 친구들하고 어울리면 좋겠대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사회학습, 관찰학습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한번 또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문제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 풀려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생각을 할 때 한 가지 생각만 아니라 A를 했을 때, B를 했을 때, C를 했을 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한다는 것은요, 그만큼 초인지, 메타인지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요. 그러한 관점에서도 또 볼 거고요. 또 어떤 아이들은요, 어떤 이렇게 사물이라든지 아니면 문제를 풀 때에도요, 나 못해. 어떤 부정적인 사고, 부정적인 신념, 안 돼. 어차피 뭐 못할 건데 이렇게 그런 용어들을 먼저 생각을 한대요. 그렇게 난 안 돼, 못할 거야, 자신이 없어. 그러면 당연히 결과도 안 좋겠죠. 이런 관점에서 아이들이 바라보는 것을 우리는 인지 모델이라고 하는 부분과 연결해서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해서 선생님들이 이제 판단을 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요, 행동주의라고 하는 것과 연결해서 앞으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런 행동주의는요, 행동. 무언가 이 아이가 바람직한 행동을 할 수도 있고 부적절한 행동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아이인 거죠. 왜 부적절한 행동을 할까? 라고 했더니요, 수업 시간에 발표할 때 선생님하고 할 땐 선생님이 안 쳐다봐 줬대요. 바람직한 행동을 할 때는 관심을 못 받고 부적절하게 아! 하고 소리 질렀더니 왜 그러니? 왜 그랬어? 라고 계속 관심을 줬대요. 아, 나는 이런 관계, 이 환경 안에서 선생님과 상호작용을 할 때 바람직한 것보다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했을 때 선생님 나한테 관심 가져주네? 라고 하는 걸 계속 학습한 거예요. 학습. 그래서 부적절한 행동을 이 아이가 학습한 그러한 관점으로 보는 게 행동주의라고 하는 부분과 연결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 대신 단 이런 행동주의는요, 나중에 우리가 항상 꽃 중에 꽃은 행동수정, 응용행동 분석, 긍정적 행동 지원이라고 하는 이런 아이들을 중재하는 방법들이 있지요. 다 연계가 되기 때문에 오늘은 맛보기만 이런 게 있어요 하고 살펴볼 거고요. 나중에 선생님들이 이제 나중에라고 하면 2주, 다음 주에 이 부분을 지겹도록 우리가 4학년 동안 배웠던 것들을 한 일주 반 이 정도 해서 선생님들이 공부를 할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하고요. 유초중 할 것 없이 보통 10점 정도는 출제가 된다라고 예상을 하고, 그 정도로 임용에 있어서 합격과 불합격을 좌우하는 중요한 영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저희가 따로 좀 시간을 마련해서 공부할 영역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태학적인 모델이라고 하는 것을 앞으로 공부를 할 건데요. 생태 하면 떠오르는 게 뭘까요? 생태. 환경이죠. 우리가 선생님들이 지금 있는 환경을 생각을 해보면 가정, 우리 집이 있고 학교가 있었고, 그죠? 학교가 있었고요. 지금은 이제 지스쿨이라는 이 고시학원의 환경, 큰 대표적인 이런 환경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내가 가장 이렇게 인접해 있는 이 환경들에 있어서 누군가에게 부적절한 것에 관계를 맺으면은 가기가 싫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친구들의 또래 관계가 힘들거나 선생님의 관계가 힘들거나 결국 가정 또 부모와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어떤 관계가 아닌 부정적인 관계가 맺었거나 결국 가정, 지역사회, 학교 등등의 이런 관계에서 부적절한 것들의 관계가 맺었다면 이 아이에서는 이 환경 자체가 어울리지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즉 환경 자체가 긍정적으로 바꿔줘야 되는 환경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태학적인 모델이라고 하는 관점을 볼 때 이 환경 자체가 흔히 말하는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볼 거고요. 이 원인이 나타나지 않도록 이제 흔히 기관과의 협력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관계를 긍정적으로 맺을 수 있게 해주는 관점으로 이해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중에서 시험 문제를 또 이제 조금 더 좁혀서 가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볼 때는요, 정의도 있고 원인도 있고 여러 가지 관찰, 기록 방법들도 있고 중재하는 방법들도 있고 강론을 보면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임용에 맞춘 공부를 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학문으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이제까지 나왔던 기출 문제는 원인하고 중재
를 통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100%였었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희가 기본 강의에서는 각각의 모델에 나타나는 원인이 무엇이고 그 원인에 따라 중지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중요하게 선생님들이 먼저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조금 더 그러니까 원인과 그리고 중재에 대한 것들에 관련된 걸 먼저 이제 공부를 하시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인지적 관점에서는 원인도 또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나름대로 원인과 중재를 공부할 때 인지적인 건 조금 더 구체화해서 인지 안에서도 여러 가지 원인들 이런 구조화를 조금 더 선생님들이 살펴보면서 공부하면 훨씬 더 틀을 잘 이제 나만의 틀을 선생님들이 잘 설계를 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큰 틀은 일단 이 5가지 해당하는 걸로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너무 빨리 넘기니까 화면이 잘 안 나오네요. 자, 조금만 좀 기다렸다가 선생님들이 화면이 나올 때까지 어디를 좀 보시면 좋을 거냐면 개념적 모델, 이론적 모델이라고 하는 것의 도식화 부분의 12쪽을 제가 큰 틀에서 먼저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다음 4번째는 정서 및 행동장애 하위 유형 및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이 도식화에 나와 있지요. 그래서 네 번째 파트에서는 이 부분을 공부할 때요. 약간은 좀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왜요? 의사들이 만들어 온 책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는 각각 장애 명칭을 어떻게 진단명을 부르는지 선생님들이 공부를 할 건데 이때 진단명을 공부할 때 근거가 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의사들이 만든 책이 있어요. 그게 이제 5번째 개정된 그런 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는 그것을 쉽게 DSM-5 팔람책 뭐 이렇게 많이 얘기하거든요. 거기에서는 뭐 예를 들면 흔히 말하는 범불안 장애는 어떻게 진단할 때는 이렇게 조건에 만족하면 범불안 장애다. 어떤 아이는 뭐 사회적 불안장애다. 어떤 아이는 특정 공포증이다. 뭐 이런 진단명에 관련된 걸 선생님들이 앞으로 공부를 할 거고요. 각각의 어떤 아이는 뭐 우울증, 뭐 품행장애, 적대적 반항장애, ADHD 이제 각각의 진단명이라고 하는 것을 부를 때 선생님들이 나는 의사는 아니지만 이렇게 진단명이라고 하는 것의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야 추후에 임용에도 맞는 정답을 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약간 융통성 있게 제가 이 부분은 가르쳐 줄 거예요. 그 융통성이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 이 A 파트에서는 이 정도 밑줄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될 거예요. 하지만 B 파트에서는요 어쩔 수 없어요. 현장에는 이런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A, B, C 그리고 또 뭐 어떤 장애는 여기까지 다 외워야 돼요 라고 해서 세부적으로 안내를 할 겁니다. 그래서 교육적인 파트 안에서는 의사들이 만들어 온 책에 근거해서 저희가 내용을 배울 거다. 그런데 또 이 부분에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선생님 그런데요 이거 왜 이렇게 필람책을 만들었어요? 라고 하면 사실 의사들이 만든 거라고 했지요. 왜? 라고 하기보다는 선생님들이 기억, 니은, 디귿 왜 기억, 니은을 왜 기억이라고 했어요? 왜 니은이라고 했어요? 하는 것처럼 이유를 달면 아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언어를 배우기 위한 기초적인 것처럼 우리가 장애 명칭을 공부할 때는 이렇게 해서 약속을 한 거구나. 이렇게 해서 약속을 진단명을 한 거니까 이 기준에 의한 것만 일단 기본적으로 기억하자라고 하는 정도에서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하위 유형에 관련된 부분 뭐 올해 시험 문제의 특장의 부분에서 나왔고요. 교육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앞에서 배웠던 즉 이론적 관점, 개념적 모델에 해당하는 교육적인 방법이 조금 더 겹쳐지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큰 틀에서 4번째는 결국 진단 기준이라고 하는 부분의 장애 명칭을 위주로 공부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큰 틀 안에서는 정의와 분류, 판별 그 다음에 3번째는 너무너무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했어. 이 부분이 꽃 중에 꽃이라고 했지. 개념적 모델이라고 해서 우리는 5가지 모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고 이 부분은 원인과 중재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각각의 아이들의 진단명을 또 어떻게 부르는지도 알아야 우리가 문제를 풀기 때문에 그 진단명이라고 하는 것의 DSM-5 기준으로 한번 공부해 볼 거야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그러니까요. 이게 원래는 안 그랬는데 제가 도식화를 다른 때보다 이렇게 자세하게 다 해놓다 보니까 조금 더 시간이 걸리긴 하나 봐요. 자, 이제
큰 틀로 했으면 부분적인 거 이제 해당하는 거 보고 책 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갈게. 여기서부터 이제 선생님들이 부분적인 도식과 본문 내용 하면서 확실하게 머릿속에 계속 기억을 좀 더 자세히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서 및 행동장애 아까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설명하고 있는 걸 우리가 공부를 할 거대. 이때에는 5가지에 해당하는 법적인 정의를 선생님들이 이제 보셔야 되는 거고요. 임상적 정의, 의학적 정의, 정신의학적 정의 다 같은 말이에요. 정신의학적 정의 같은 말이다. 이것은 의사들에 의해 판단되는 것이다. 근데 의사들도 어떤 아이는 품행장애이고 어떤 아이는 적대적 반항장애 뭐 이렇게 명칭을 부를 때 활용하는 책이 있다고 했어. 자, 이것에 관련된 것이 따라오면 다 의학적, 정신의학적, 임상적 정의라고 하는 것과 관계되는 거구나. 자, 그 다음 교육적 정의. 교사구나. 교사구나. 근데 여기서 말하는 교사는요. 특수교사일까요? 일반 교사일까요? 약간 헷갈릴 수는 있어요. 누굴까요? 왜요? 제가 아까 정서 및 행동장애 아이들은 특사급이나 특사급이 없다고 했거든요. 거의 일반화급에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처음이에요. 처음에는 가장 많이 접하는 교사들에 의해서 이 아이 일반적인 아이들하고 조금 행동이 다르네? 왜 이렇게 친구를 좀 세게 때리지? 왜 이렇게 자주 때리지? 이런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교육적인 정의는 일반 교사와 관련된 부분과 연결해서 이제 저희가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이것은 조금 더 그럼 정서 및 행동장애와 일반적인 학생들과 비교할 때 정서 및 행동장애로 추후에 판단되는 아이들을 살펴보니까 문제행동의 횟수도 이 빈도도 너무 작고요. 때리는 강도도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세게 때리고 강도도 그래서 이 심각성은 강도라고 설명하기도 해요. 자, 그 다음 지속성은 오랫동안 이게 뭐 단기간에 이렇게 자꾸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장기간 그래서 흔히 여기서는 지속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설명하지만 지속성, 만성성 이게 또 책마다 달라요. 그리고 앞으로 책마다 달라요 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어볼 거예요. 왜 그래요? 교수님들이 번역하는 용어들이 좀 다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걸 다 봐야 돼요? 제가 이렇게 똑같은 용어라도 여러 개 얘기해 주는 건 그래도 다 보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나중에 물론 이해 차원에서도 있긴 하지만 교수님들이 어떤 책을 가지고 또 출제할지 모르니 익숙한 용어가 있을 때는 정답을 또 쉽게 쓰지만 내가 익숙하지 않은 용어가 있을 때는 또 당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써주는 건 조금 더 지금은 알아둘 필요가 있으니까요. 적어 놓으시고 복합성은 말 그대로 여러 가지가 이제 섞인 거죠. 뭐 예를 들면 문제 행동도 한 가지만 있지는 않아요. 애들 소리 지르고 물건 던지고 뭐 친구 때리고 여러 가지로 인해서 결국 학업적인 거에서도 부족한 부분이 연계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큰 틀에서는 정서 및 행동장애는 3가지 관점에서 정의를 내리기도 하더라. 자, 그 다음에 이거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같이 할게요. 그럼 정서 및 행동장애를 분류라고 했어. 사실은 책이 다른 거예요. 정의나 분류, 교수님들이 번역한 책이 달라요. 그런데 문제는요, 정의로 나올 수도 있고 분류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2가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구나. 자, 그래서 정신의학적 분류, 아까 우리 봤지? 임상적 정의라고 하는 거, 의사들에 의한 거. 그럼 DSM-5 책에 근거한 진단명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교육적 분류 추후에 시험 문제를 보면 행동 차원적 분류, 범주적, 그다음에 경험적. 그런데 최근에는 이 용어를 더 많이 써요. 교육적 분류라고 하는 걸로. 교육이니까 누구에 의한 분류가 될까요? 누구에 의한 분류가 될까? 맞아. 교사. 교사죠, 교사. 교사. 자, 그래서 이런 교사가 판단을 했을 때 내재와 내연아 똑같은 말이에요. 아이고.
그래서 이 내현화, 내재화라고 하는 아이들은요, 어릴 때 보면 우리가 너무 착하게 봤던 친구들이에요. 쟤는 너무 얌전해. 하루 종일 선생님 말에 굉장히 반항하지 않고 순응적인 아이들. 그런데 이러한 아이들을 요즘에는 더 크게 보죠. 왜 그럴까요? 우울증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불안해서 그럴 수도 있고, 위축된 이런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내현화, 내재화 아이들은 행동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심각하게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추후의 키워드는 우울, 불안, 위축 등 이런 키워드가 따라다니고요. 이런 키워드가 따라다니는 아이들을 우리는 추후에 자신의 감정을 과잉 통제하는 아이들이라고도 설명해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 외재화 요인이라고 하는 것도 번역에 따른 건데요. 외현화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런 외현화, 외재화라고 하는 아이들은요, 겉으로 행동이 드러난대요. 겉으로 행동이 드러나니까 때리고 물건 던지고 하고 소리 지르고 이런 아이들이 되겠지요. 자, 그래서 우리는 자리 이탈도 있고, 뭐 공격적인 행동, 반항 등 이런 키워드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러한 아이들은 스스로 행동을 통제하기가 힘들구나라고 해서요, 통제결여라고도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교사에 의해서 어떤 아이는 외연화, 어떤 아이는 외연화 이렇게 부를 수가 있대. 그럼 얻을 수 있는 장점이라고 하는 부분을 앞으로 공부할 때는요, 장점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는 외연화에 해당하는 아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는 내재화에 해당하는 아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랑 쟤 ADHD,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장애래, 쟤 품행 장애래.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낙인. 그래서 특히 장점으로는 낙인을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리고 그 밖에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선생님들이 쉽게 암기를 할 때는 이걸로 많이 외우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만 있진 않고 또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보면 더 많은 것이 있기는 해요. 자, 근데 또 단점도 있어요. 아이들은 특성은 너무 다양해요. 선생님들이 이 정서민 행동장애 추후의 자폐 문제행동이라고 하는 파트를 공부할 때 틈틈이 임상적인 거, 실제 이런 현장에서 직접 내가 겪어보진 못하니 간접적으로 임상에 관련된 걸 알고 싶으면요, 금쪽 같은 내 새끼를 보세요. 금쪽 같은 내 새끼가 다 여기에 나오는 아이들의 장애 특성, 그리고 문제 행동을 지도하는 방법 다 나와요. 자, 그래서 단점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보시면 제가 기억에 한번 나왔던 것 같기도 한데, 이 두 가지가 그러면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할 거냐? 내재화도 있을 수 있고 외재화도 있을 수 있는데 같이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할 거야? 혹은 전체적인 건 정서및 행동장애인데 학습장애일 수도 있잖아요. 같이. 이렇게 두 개의 장애 영역이라든지 두 가지에 해당하는 요인이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하지? 이게 이제 가장 큰 단점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정서및 행동장애라고 하는 박명애 이효신 교수님이 쓰신 강론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3판, 정서및 행동장애 3판. 선생님들은 아마 2판으로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거기 보면 원래는 뭐 장애의 동시 발생 이런 용어로 썼었는데요. 이 부분이 공존장애라고 하는 것으로 약간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외재화도 있고 내재화도 있고 정서및 행동장애도 있고 품행장애도 있고 정서및 행동장애와 우리 학습장애도 있고 이런 아이들은요, 공존장애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이런 내용들이 줄글에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본문과 연결해서 이제 한 번씩 쭉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서및 행동장애 정의와 분류라고 해서 선생님들이 이제 보시는 페이지는요, 18쪽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우리가 해당하는 그 소식도 보고 부분적인 것도 봤고, 그럼 이제 본문의 내용과 연결해서 계속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정서 및 행동장애를 지닌 특수교육 대상자
법적인 정의에서는 어떻게 부르고 있을까? 사실 딱 한 번밖에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09년도 객관식. 그래서 앞으로 선생님들이 공부를 할 때에는요, 객관식에 있는 것도 있고 서답형에 있는 문제도 볼 건데 모르겠어요. 이제 지금은 너무 간격이 커가지고 객관식 문제를 보실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을 분도 있지만, 저는 추후에 3월 달부터 그래도 객관식부터 다 분석하는 그런 기출문제 분석을 하거든요. 그래도 혹시라도 09년도부터 13년도까지 중등은 객관식 문제, 14년도부터 기출로 바뀌었고요. 유초는 좀 달라요. 09년도부터 12년도까지가 객관식 문제, 13년부터가 서답형. 그런데 둘 다 통틀어서 유초에는 한 번도 안 나왔고, 여기 중등에서만 객관식 09년도에 한 번 정도밖에 출제가 되진 않았는데, 기본적으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다 외워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법에서 나오는 명칭은 나중에 선생님이 현장에 가셔도 아이들의 진단을 선생님들이 하셔야 되고 검사를 선생님들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알아야 되는 거구나. 그럼 법적인 정의, 지적, 감각적, 건강상의 이유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유독 이 아이는 학습에는 어려움을 보인대요. 그럼 학습은 뭘까요? 학습. 쉽게 얘기하면 공부죠. 교과. 그죠? 그래서 얘 지능에도 문제가 없는데, 감각, 둔감, 민감 이런 것도 건강한데 왜 이렇게 얘가 학업 성적이 안 나오지? 이런 아이가 될 수 있겠죠. 자, 또래나 교사와의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대요. 뭐 친구 관계라든지 선생님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고, 그러다 보면 추후에 이 아이가 학교 가기 싫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또 특히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그랬을 때는요, 주의 집중력이 되어야 학습으로 이루어지는데, 사실 선생님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면 수업 시간에 선생님 하는 내용이 잘 들어올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법적인 정의도 있고요. 일반적인 상황, 지금 수업 상황이에요. 갑자기 자리 이탈을 해요. 돌아다녀요. 그리고 하고 소리 질러요. 이것은 또 잘못된 거죠. 그런데 이런 감정을 나타내서 역시 학습에도 어려움을 영향을 주는 아이들이구나. 전반적인 불행감. 항상 이 아이를 보면요, 약간 이제 슬픔기라든지 아니면 우울한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진대요. 그래서 불행감이나 우울증이 나타내서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런 불행감과 우울증은 추후에 학습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거든요. 그럼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요. 그렇게 또 나타나기도 하는데, 모르겠어요 선생님, 이건 약간 딴 얘기긴 한데 저희 이제 제자들이 많죠. 작년 22년도가 아니라 그럼 이제 21년도, 22년도 전북 지역에 수석 합격한 애기가 2명이고, 초등학생 2명 자녀 기르면서 수석을 합격한 저희 이제 어떻게 보면 아는 동생이 지금 휴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이게 목표를 달성했죠. 그래서 열심히 달성했고 현직 교사 생활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행복함을 누려야 되는데 지금 우울증 약을 먹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기력해진 거예요. 왜 그럴까요? 대부분 또 이제 선생님들이 합격하면 이 목표에서 달려왔던 것에 갑자기 목표가 없어질 때 오는 상실감도 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딱 정해진 게 아니라 누구나 이런 감정들은 또 나타낼 수가 있는 거구나라고 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는데, 일단 불행감인가 우울증과 같이 영향을 주는 것도 있구나. 학교나 개인 문제와 관련해서 신체적인 통증, 공포를 나타낸대요. 이상하게 학교 가려면 배 아프대요. 이상하게 학교가 가려고 한다면 머리가 아프대요. 이런 아이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통증을 나타내서 역시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 중에서 한 가지가 이제 조건에 만족을 하더라도 특수교육 대상자 좀 해주세요 해서 부모가 또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의뢰하면 이렇게 대상자가 될 수가 있구나. 하지만 임상적 정의, 의학적 정의라고 하는 부분에서 본다면 정신건강 전문가, 그냥 우리가 말하는 소아정신과 의사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DSM-5에서 얘는 어떤 장애예요? 얘는 어떤 장애예요? 라고 우리가 부르는 정의구나. 자, 교육적 정의라고 하는 부분을 볼게요. 교육적 정의란 교육 전문가, 그러면 교사. 특히 주로 이제 현장에서 봤을 때는 일반 학급에서 통합학급에서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을 많이 접촉하는 게 일반 교사이니까. 자, 그래서 정서행동 장애의 중재와 예방이라는 교육적인 목적을 가지고 비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정의를 교육적 정의라고 하는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추후에요. 추후에
교사들이요. 이상하게 정서민 행동장애 얘 왜 이렇게 하루 종일 아무 말도 안 하지? 왜 이렇게 이 아이는 자꾸 소리를 지르지? 이렇게 행동을 보이는 아이들을 가만히 놔둘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 소리 지르지 않게 선생님들이 교육적인 방법을 고려해야 되는 거고, 소리 지르지 않게 이 아이를 중재도 하지만 미리 또 좋은 생각이 없을까? 이 아이가 무언가 얻고자 하는 거랑 미리 주면 되는 거고, 그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행동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주는 거. 그래서 흔히 정서행동장애 중재와 예방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은 아니더라도 추후에 선생님들이 세 가지 장애의 영역에서 보편적으로 많이 들어볼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아까 봤던이라고 하는 건 전체적인 틀의 도식화에서 내가 다관문 절차라고 하는 거 잠깐 말씀을 드렸거든요. 다관문 절차.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요. 이런 아이들 검사에서 또 두 번째 단계로 가고요. 검사에서 세 번째 단계로 가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검사, 두 번째 검사, 세 번째. 그냥 검사만 하는 건 아니죠. 첫 번째에서 의심스럽네? 그러면 한번 가르쳐 볼까? 열심히 중재해요. 그래도 효과 없네? 그럼 두 번째에서 또 검사해서 또 열심히 또 가르쳐요. 이런 방법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다관문 절차라고 하는 것도 들어볼 거고요. 추후에 두 번째는 다음 주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배우는 것은 다음 주 긍정적 행동 지원이라고 하는 파트고, 그 내용 중에서 이제 자세하게 보는 건 그 다음 주가 될 것 같은데요.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연속적 행동 지원 체계,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연속적 행동 지원 체계에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 이런 거 한번 들어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세 번째는요. 학습장애에서 들어볼 거예요. 학습장애에서 중재반응 모델, 중재반응 모형. 그래서 거기에서도요. 똑같아요. 1단계, 2단계, 3단계. 그래서 흐름은 똑같아요. 처음에는 모든 학생, 두 번째는 소집단, 세 번째는 개별적으로. 그래서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중재도 하고, 미리 할 수 있으면 1차, 2차, 3차 예방도 하는 거. 이걸 다 누가 해요? 교사들. 그래서 항상 정서 및 행동장애가 있으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서행동, 문제행동 파트, 학습장애 파트는 다르긴 하지만 교사들은 항상 여기에 중재, 효과적인 중재와 미리 우리가 할 수 있는 예방적인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교육적인 정의라고 하는 것들도 한번 고민해 봤는데, 그 내용이 왜 그래야 되냐? 우린 현장에서 일반 교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아이는 정서 및 행동장애로 또 선별될 수도 있고, 아니야, 얘 내가 열심히 가르치면, 중재, 연구해서 가르치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교사가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굉장히 아이들은 달라져요. 선생님의 능력들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자, 그렇다면 이제 잠깐 볼게요. 교사의 표현력에 영향을 미치는 4가지 요소가 있대요. 아이들에 따라서 어떤 아이들은 문제행동이라고 하는 빈도도 적고 심각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대부분 정서 및 행동장애라고 부르는 아이들을 보니까 문제행동 빈도라든지 아까 말했던 강도도 너무 세요. 그러니까 그 강도가 세면 다른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이 폭력, 그래서 추후에 선생님들이 품행장애를 많이 들어볼 건데요. 이 품행장애가 지금 현장에서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그리고 추후에 또 보면 우리 제자들 이렇게 학교폭력도 담당해서 애들 막 가출하는 친구들 찾아다니고, 아무튼 그러긴 하더라고요. 특수교사가 다 그 역할을 또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 강도도 그렇고 심각해요. 그리고 단기간 이루어지진 않아요. 이런 아이들 보면 지속적으로 행동이 나타나고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도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바로 갈게요. 선생님들이 한 줄 한 줄 다 보기에는 저희가 많은 내용을 이제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게 중요한 것들 위주로, 그리고 알아야 될 것 위주로 하고요. 또 자세하게 배워야 될 건 또 하나씩 설명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보니 요약해 보면 일반 아동도
정서행동 장애아동과 같이 일탈적인 행동도 할 수 있고 가끔은 부적절한 행동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정서행동 장애아동보다는 심각하고 장기간 지속이 되고 발생 빈도가 높고 복합적이라는 점에서는 다르다. 결국 정서행동 장애아동과는 이 네 가지 부분에 있어서도 이 아이들이 훨씬 더 강도, 지속시간 등등이 크지 일반 아이들은 그렇지는 않더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교사가 정말 역할이 중요한 것 같아요. 빈도, 특히 잠깐 딴 얘기긴 한데요. 이런 것들은 추후에 문제행동이라고 하는 우리가 파트를 공부할 때요. 선생님들이 다양하게 기록을 해야 돼요. 관찰 기록. 그래서 아이의 행동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그 기록했던 게 중재를 통해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런 것들의 데이터를 보는 것도 추후에 뭐 응용행동 분석 이런 파트에서도 연계가 돼서 같이 공부도 하기도 할 거예요. 자, 아무튼 이런 부분이 있구나. 자, 그럼 다시 이제 머릿속에 정리를 해보면 딱 두 개만 선생님들이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교사 입장. 일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법적인 거에서 이제 당연히 외워야 되는 부분이고 교사 입장이 중요하다. 중재와 예방을 하는 게 교사이기 때문에. 그럼 이런 중재와 예방을 하는 교사는 일반 아들과 현장에서 봤을 때 정서 및 행동 장애, 특히 중재 예방을 신경 써야 되는 아이들이 빈도, 강도, 그 다음에 지속 시간. 그리고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구나. 그럼 이러한 것들이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이렇게 들어가도록 할 건데요. 선생님들이 이제 보면 전체적인 원문이 있는 게 아니라 해당하는 것만 제가 이렇게 토막토막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이에 대한 정답표는 저희 이렇게 보시면 카페에 이제 정답이 다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답지를 나눠드리지 않는 이유는 안 그러면 자꾸 정답을 보고 싶어요. 그래도 안 보고 쓰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래서 실제 저희 제자들 중에서는 뭐 이런 뭐 채점도, 그러니까 지금은 뭐 아니도 예전에 보면 채점도 하고 뭐 이런 제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꼭 얘기해요. 선생님 1월 달부터 애들 답안 쓰는 거 좀 연습 좀 시키라고. 아이들 이렇게 쭉 해보면은요, 글 쓰는 능력이 굉장히 부족한 그런 게 많이 보인대요. 그래서 꼭 꾸준하게 좀 연습 좀 시켜달라고 이렇게 예전에 얘기한 적도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안 보고 좀 쓰는 연습을 계속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아시겠죠? 자, 볼게요. 정서행동 학생으로 진단하기 위해서는 발생 빈도도 있고 강도가 높은 심각성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도 있다. 그렇다면 여기에 들어가는 건 뭘까? 우리가 한 가지가 떠오르네요. 지속성으로 쓰셔도 되고 만성성으로 쓰셔도 되고 앞에 있는 지속시간이라고 하는 걸로 쓰셔도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공부했던 부분을 배웠고요. 자, 이제 볼게요. 자, 이제 정서 및 행동장애라고 하는 아이들을 분류를 한번 해보자. 선생님이 아까 큰 틀에서 정의라고 하는 것은 분류와 똑같은 말이라고 했어.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시험 문제는 정의로도 나올 수 있고 또 어떤 문제에서는 분류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보는 거구나. 결국 책이 다른 거라고 했지. 자, 우리가 이 분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 의사들의 관점인 거니까 DSM-5만 일단 기억하자. 그럼 이 DSM-5는 우리가 어디서 본다고 했죠? 네, 여기서 여러 진단명을 저희가 공부한다고 했죠. 그래서 네 번째 파트, 정서 및 행동장애, 아이들을 교육할 때 어떤 아이는 일반화된 불안장애, 어떤 아이는 사회적 불안장애, 어떤 아이는 품행장애, 이 진단명을 통해서 공부할 영역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볼게요. 교육적 분류, 행동 차원적 분류라고 하는 부분을 보니까요. 키워드가 이렇게 나오네요. 우울하대요. 위축되어 있대요. 항상 불안하대요. 그리고 이러한 아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는 거구나. 그래서 내재화 요인은 과잉 통제라고도 부르며 우울, 위축, 불안. 그래서 흔히 이렇게 내면적인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아이들이구나. 자, 하지만 외재화 요인이라고 하는 아이들을 보면요. 공격성, 반항 행동과 같이 이렇게 타인과 관련된 부분을 때리거나 화를 내거나 이렇게 표출하는 아이들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통제 결여가 된 이렇게 내재화나 외재화나 왜 이렇게 계속 교육적 분류를 부르는 게 좋을까? 아까 말씀드린 낙인의 효과를 줄일 수가 있대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그래서 다른 관련된 장애 영역까지 연결해서 이걸 해줬구나. 교육적 분류라고 하는 것은요, 교사들에 의한 거라고 했죠. 그래서 아까 중재를 한 번만 한다고는 하지 않았어요. 한 번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도 하고요, 소집단으로도 하기도 하고요, 뭐 개별적으로 하기도 하고요. 네. 계속 좀 더 구체적인 것들 세부적으로 중재를 제공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정서면 행동장애로 판단되지 않을 수가 있겠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재를 여러 번 해준다는 거구나.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 이렇게 이해하시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에는 우리는 얌전한 애는 사실 선생님이 현장에 또 나중에 혹은 실습을 가시면 선생님들이 좀 편하거든요. 그죠? 편하죠. 나의 노동을 막 이렇게 쓰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이 아이는 착한 애라고 우리는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제 그게 더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내재화 문제에 좀 더 관심을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관점이 우리는 교육적 분류에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이다. 그럼 세 가지가 있네요. 이제 앞으로 시험 문제는 사실 어떻게 출제가 될지는 몰라요. 그래서 장점을 써라, 단점을 써라 이런 것은 없었는데요. 전망을 해보면 외재화 요인이라고 하는 것과 내재화 요인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단답형으로 뭔가 쓰는 건 있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이 부분도 사실 내용은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조금 어렵게 나온다면 이 중에서 둘 다는 존재하고 나머지 하나를 써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세 가지를 다 외워야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원문은 선생님들이 그대로 인출하는 연습을 할 때 머릿속에 이미지, 어떤 키워드가 있어야 내가 쓸 수 있는 단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첫 번째는 낙인과 관련된 거, 두 번째는 중재와 관련된 거, 세 번째는 내재화 아이들의 이미지를 쓰면서 장점이라고 하는 걸 여기 있는 원문대로 암기를 추후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단점을 한번 보자. 단점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니까 두 가지 문제를 보이는 상당수의 학생들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 그럼 두 가지라고 하는 건 내재와 외재화일 수도 있고 큰 틀에서는 정서및 행동장애와 학습장애 이런 아이들이 될 수가 있는 거구나. 이게 단점이지. 그리고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는 아직까지 출제가 되지는 않았지만 이 부분이 변화가 된 거잖아요. 그죠? 그전에는 장애가 두 가지가 있어. 동시 발생이에요 라고 했던 부분이 공존장애라고 했으니까 공존장애라는 명칭도 기억을 해야 되는 거구나. 공존장애란 한 개인에게 두 가지 이상의 장애 상태가 동시에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큰 틀에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다른 장애와 학습장애, 우울장애와 품행장애 이런 식으로 같이 가질 수도 있는 거죠. 큰 틀에서 여기 정서와 학습장애 그리고 내연화와 외연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는 이제 비슷한 내용이어서요. 한 가지 이렇게 쭉 넘기면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장애의 공존성에 대한 이해가 더욱 깊어질 때 예방하고 중재 이런 걸 조금 더 구체화할 수 있겠구나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교사는 계속 뭐 해야 된다? 아이들에게 효과적인 교육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도 한다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와 관련된 부분에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가는 정서행동장애를 이분하는 그럼 딱 머릿속에 외연화인지 내연화인지 이게 떠올라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쓰시오라고 했을 때 집어던진다, 저항한다, 돌아다닌다 이것만 보더라도 아이 행동이 겉으로 드러나는 외연화라고 쓰셔도 되고 외재화라고 하는 걸로 써도 되는 그런 문제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정의와 분류에 대한 설명이고요. 저희는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나머지 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